새 회원이 영입되었습니다. 네, 나와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퓨처스라는 초음파 메디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지민입니다. 네. 참 초대받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참 좀 무거웠는데 더 열심히 이제 배우라는 말씀으로 알고 조직이 이 모임이 더 명예롭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젊은 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모임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형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조금 더 드리면은 SK 수펙스 추구협의회라는 곳에 있고요. 수펙스 추구협의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룹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은 멤버사라고 하는데 멤버사들의 종합적인 전략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곳이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SV위원회, 소셜밸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소셜밸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ESG를 보고 있었어요. ESG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ESG가 워낙 이제 뭐랄까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소셜밸류, 사회적 가치 뭐 그런 이름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네이밍해서 쭉 일하고 있었는데 소셜밸류보다 요즘 이제 ESG가 확 사회적으로 많이 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사실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ESG라는 것이 사실은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 것이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붐이 된 게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지속 가능 경영의 중심 ESG라고 했는데요. 일단 질문 한 8가지로 한번 오늘 시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뭐 제가 평상시에 널리 신문으로만 접하던 아주 우리나라의 큰 어르신들인데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막상 또 디테일은 말씀 드리면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좀 보기로 하는데요. ESG라는 것은 지금 이런 항목들입니다.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거버넌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수백 개의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ESG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 내용들이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붐이 되었나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ESG를 전체적으로 레이팅을 합니다. 어디선가 저거 평가하고 점수를 내고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고 한데 그것이 기업의 활동은 대부분 재무제표로 보면 다 나타나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정보에서 다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타나지 않은 비재무정보의 종합적인 내용이 ESG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쉬운 표현인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죠. 근데 ESG 자체를 보면은 ESG가 요즘 뭐 대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국회에서도 무슨 포럼 몇 개 만들어지고 언론사 치고 요새 ESG 가지고 어떤 행사 한번 하지 않는 그런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ESG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떴냐면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 11월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프가 막 올라가죠. 도대체 저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ESG가 저렇게 크게 붐이 되었는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때 ESG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사실은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입니다. 물론 이제 거버넌스도 있고 소셜 분야도 있긴 하지만은
거버넌스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고, 환경이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보였을까? 제가 보기엔 저 시점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면서 파리 협약 재가입하겠다, 기타 등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쪽으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막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전에 EU에서 그린딜 발표가 있었고, 그린딜은 장기 예산 1조 유로, 단기 예산 8,243억 유로, 이렇게 해서 1조 8천억 유로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지금 했던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린 사실 약간 무덤덤했어요. 왠지 EU는 굉장히 먼 나라 같고요. 미국에서 뭔가 하나 탁 하면은 발표가 나면은 그게 우리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있었지 않나. 근데 저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단어들, 지배구조나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도 그 시기와 연계해서 같이 쭉 급속도로 언론에서 많이 소개되기 시작하더라라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에 관련된 거, 금융기관에 관련된 거, 정책에 관련된 거,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저러한 기사들이 본물 터지듯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ESG라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옛날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CSR과 얼마나 뭐가 다르냐. 사실은 기본적인 지향점은 제가 보기엔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지향점은 사실은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CSR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라고 하고 사회와 더불어 가라고 하고, 그리고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잘 지켜서 법 잘 지키고, 그리고 투명하게 기업 경영하라고 합니다. 그게 CSR이지 사회공헌 뭐 이것만이 CSR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그것을 CSR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했던 것은 연탄 배달하고 어디 가서 기부하고 패널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홍보하고, 그것을 CSR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CSR이 잘못 전해진 바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CSR은 사실은 뭔가 계측하고 그 평가를 하는 그러한 마땅한 객관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그것을 소위 말하는 CSR 워싱을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해도 그 나머지 행동에서 비판받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객관적 점검이 힘들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ESG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국제기구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발표를 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당신 회사는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러한 쪽의 지적이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곳에서 압력이 직접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저거 갑자기 다르네. 옛날 CSR하고는 다르네. CSR은 자발적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죠. 근데 ESG에서는 누군가가 성적 매기고 예를 들어서 채점하는 사람이 너 왜 공부 이렇게 못했어? 라는 어떤 지적을 계속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은 ESG에 있는 내용 거의 대부분 법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로자들 그 사고 많이 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중대재해법이 그 과잉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유사한 법들은 어차피 다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 법도 다 존재해 왔고 많은 법들이 존재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법에서 다루는 것 이상으로 금융기관들이 하나하나를 세게 다루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움직여지고 회사채 인수 여부가 결정되고 하다 보니까 더 직접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듯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렇게 대세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밖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주 중심의 어떤 기업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주변을 좀 더 생각하자. 물론 과거 같으면은 모든 기업은 주주 중심이 당연히 옳았고, 프리드만이 72년인가요? 기업의 최대의 사회공헌 활동은 고용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내는 것에 있다라고 했고, 그러한 논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진실로 당연히 읽혀졌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뭐 기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대로 잘못하면은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뭔가 바꾸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원래 다보스 포럼에서는 다보스 매니페스토라는 것을 발표했었죠.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맨 처음에 설립할 때 1973년부터 이제 발표했던 어떤 그런 매니페스토에서, 저기서 보면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하모나이즈 된 어떤 그런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이죠. 2020년에 매니페스토 2를 발표했죠. 거기서는 좀 더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어를 고쳤어요. 하모나이즈에서 엔게이지로 좀 더 이해관계자와 좀 더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를 좀 더 배려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법률적인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뭐 약간의 규범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면, 근데 금융기관에서 지금 이제 ESG가 굉장히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나라가 법으로 정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디가 도덕적으로 갑자기 우리나라 갑자기 수없이 많은 대기업이 대호각성을 해서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했을 리도 없잖아요. 뭔가가 굉장히 큰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한 뭔가 힘이 있었을 텐데 그 힘이 어떤 거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로 직접적인 것은 당연히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라 하면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투자를 하거나 회사채를 사거나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움직임이고요. 그들이 근데 왜 갑자기 ESG를 받냐? ESG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성되는 내용이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환경도 있고 사회도 있고 거버넌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환경 관련해서 요즘 세상이 너무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기후라는 어떤 그런 문제, 기후변화라는 것이 인간의 현재 생활과 미래의 모습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다른 말은 국민이고요. 또 다른 말은 유권자일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느끼는 힘이 정책이나 입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 미치는 것이 바로 기업에 엄청나게 어떤 기업을 흥하게도 할 것이고 망하게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 사장이라면요,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라면은 내가 투자한 회사, 내가 남의 돈을 가지고 대리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수익도 내야 되기도 하지만 망하지 않게 안정된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자산이 다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잘 만들어서 대입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본시장의 그러한 움직임을 실제로 표현하는, 나타나는 많은 환경 이니셔티브들입니다. 환경 이니셔티브라 하면 국제기구, 유엔을 비롯해서 정부 간 어떤 협력 체계도 있고요. 정부와 어떤 금융기관과의 어떤 공동 같이 회원으로 들어간 그런 이니셔티브들도 존재합니다. 빨간색이 자본시장 주도입니다. 저게 언제부터? 주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2020년대의 특성은요, 아직 2020년이 2밖에 안 됐는데, 2번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니셔티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또 자본시장 주도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우리 SK에서도
저것을 피부로 확연하게 느끼는 게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여기에 Climate Action 100 Plus라는 게 있을 건데요. 17년 CA100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회사에 레터를 보냈어요. 세계 회사는 어디냐? CA100은 CA100 자체만 하면요. 570개 투자기관에서 총 54조 달러를 움직이는 자산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경 정도 되려나요? 6경. 저기서 아까 말한 한전, 포스코, SK 이노베이션 세 군데 레터를 보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세 개 회사는 탄소 배출이 너무 많다. 앞으로 정부나 글로벌 사회에서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세워가면은 너희들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들이 만든 제품은 잘 팔 수도 없을런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당신들의 대책은 뭐냐? 우리는 참고로 당신들의 주식을 약 7%, 8% 가지고 있다. 대책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대책이 있으면 보내라. 근데 없으면 안 보내도 된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사실 있을 리가 없죠. 별로 대책이 없었죠. 세계회사 전부. 그래서 답을 어떤 데서는 보냈고 어떤 데서는 뭐 좀 잘 안 보내고 그냥 놔둔 데도 있고요. 결론은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도 특정 회사 하나가 아예 안 보냈고 그러니까 그럼 우린 당신 주식 팔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는 법보다 더 무서운 거죠. 저렇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 치고 어디에 투자한다고 할 때 1조 투자하는 거 사실 큰 돈 아닙니다. 1조는 큰 돈이 아니고요. 이번에 삼성 미국의 반도체 뭐 20조, 그 다음에 SK도 거기 배터리 공장 6조, 어디도 6조, 10조, 6조, 10조도 사실은 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큰 공장, 글로벌 사회에서 큰 공장을 만들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요즘은 경쟁이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만든 것은 글로벌을 상대로 다 영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 경제, 원가 경쟁, 그 다음에 제품 성능 경쟁, 당연히 피어 비교를 할 때는 한국이 SK가 삼성, LG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글로벌 그 최고 업체와 비교해야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장 짓는 규모도 글로벌 경쟁에 맞는 어떤 그런 규모 경제에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하냐 이거죠. 그 돈은 금융기관에서 뭔가 조달하면서 그렇게 큰 공장 지으면서 그래서 생산활동, 영업활동 해나갈 텐데 근데 그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규모 경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글로벌 경쟁 자체도 꿈을 접어야 된다. 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후 문제 글쎄요. 관심이 얼마나 있으실런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기본 지식이 또 다들 다 다르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세상에서 그렇다라고 정설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설로 인정되는 부분은 가만 놔두면 2100년도에는 기온이 4.8도 정도. 저거는 레인지 안에 가운데에 있는 정도고요. 산업화 시대 이후에 올라가는 것 기준으로 4.8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화 시대에서 0.5도 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1도 올랐다고 하죠. 1도 올랐는데 0.5도만 더 오르면은 1.5도가 되는 건데 그 1.5도 상황에서는 국토의 5%가 침수된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 믿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저렇게 주장하고 지금 세상은 저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CO2를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저건 한국의 주도가 아니고 글로벌 주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인천공항이 0.5도만 더 올라가면 물에 잠긴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탄소 배출 못하게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뭔가 액션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파리 협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글래스고에서 콥 26이 열리죠. 저기서는 좀 더 분명한 내용들이 계속 더 나오게 될 것이고요. 더구나 참 재밌는 것은 2023년, 내년 후년이죠. 콥 28이 열리게 되겠죠. 저 때는 최초로 이제 성적표를 매기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어디서 열릴까요? 한국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적표를 까는 그러한 이제 이벤트가 일어날 겁니다. 저거 참 깝깝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배출 줄이겠다라고 한, 약속한 수준을 보자면요. 2010년 대비 2030년, 워낙 나라마다 뭐 줄이겠다고 한 기준이 다 달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 기준을 2010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은 한국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지금까지는 18%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비슷한 기준으로 보면 그 EU, 그 영국, EU는 거의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55%, 60%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영국이 올렸어요. 또 10%또 올렸고, 미국도 그 당시에는 뭐 20몇 프로에서 지금 50% 넘게로 올려버렸어요. 2배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저걸 막 올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8% 가지고는 이게 어디 가서 체면이 안 서게 되는 거죠. 기후악당이라는 이야기 계속 강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이행 점검을 한국에서 한다? 야, 참, 손님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우리는 낙제생이에요. 이 말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정책의 흐름의 변화를 놓고 보자면 프랑스가 헌법을 바꾸죠. 프랑스가 아직은 이제 하원 통과된 단계인데 3월 15일 날 찬성 391, 반대 47. 헌법 제1조가 바뀌어지죠.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에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싸운다. 이렇게 헌법 1조를 저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원에서 기후보건 법안이 채택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예시적으로 건물을 렌트를 줄 때 26년부터는 에너지 등급 몇 등급 이하는 렌트를 못 준다. 에너지 등급을 건물마다 다 이제 심사를 하고 거기 우리 냉장고에 딱지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자동차에 딱지 붙어 있는 거, 그런 딱지가 집집마다 이제 붙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에너지 등급이 그럼 좋아야 되겠죠. 프랑스는 200년, 300년 된 집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온성이 굉장히 좋은 보온 자재들이 바닥에도 깔리고 창문 틀에도 하고 벽에도 보완이 될 거고, 그러면 보온재 관련된, 단열재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아마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 중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저걸 선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단열재나 그러한 산업 그 경쟁력은 세계 각국에도 저거 안 하고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될 거다. 저게 비단 이제 사실 단열재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하나를 지금 들은 거고요. 이러한 정책이 굉장히 지금 로드맵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건 뭐 극히 일부의 로드맵만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어떻게 보면은 독일 기후보호법이 19년 12월에 제정됐는데 이때 환경단체하고 청소년들이 위헌 소송을 냈어요. 독일도 나름 성의를 보였습니다. 20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절감하고 2050 넷제로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청년 세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성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미래 세대에 짐을 다 떠넘기냐. 당신들은 그렇게 탄소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명의 편안함을 다 누리고 그것을
후세에 부담으로 떠넘기냐. 더 땡겨라. 지금 세대에서 더 땡겨라. 라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기후보호법은 위헌이다라고 위헌 소송을 내서 이겨버렸어요. 독일 헌재에서 저거 청년들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판결이 4월 29일 날 났고요. 5월 5일 날 기후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됐어요. 개정안이 아까 저기서 55%를 65%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50년 기후 중립을 45년으로 5년 땡겼죠. 또 다른 이벤트 보면은 엑스모빌에서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5월 26일 그렇죠. 5월 26일 엑스모빌에서 이사회를 하는데 지분이 0.02% 가지고 있는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진 신규로 4명 선임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이쪽이 돼버렸어요. 저기서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블랙락이 행동주의 펀드를 지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쉘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서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 소송의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30년까지 45% 저감해라라고 명령을 내려버렸고요.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이번 5월 달에 일어난 일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불과 한 달 전.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경 관련된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의사결정 기준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탄소 국경세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세다, 뭐 이런 것들로도 또 뭐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EU에서는 그린딜 한다고 이제 사실 발표한 게 몇 년 전이지만은 EU 그린딜은 아까 예산도 1조 8천억 유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내용을 뜯어보니까 실제로 대외적인 명분은 환경이고요, 미래 세대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산업 경쟁력 강화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방점이 있냐? 오히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저는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온 후속 법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차피 바뀔 시대 변화에 EU의 여러 국가들이 한 발 더 앞에 나가서 바뀌는 세상을 주도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재미있습니다. 중국이 넷제로 2060을 선언했는데 많은 분들이 에이, 중국이 뭐 그런 거 하겠어. 이 세상에서 공해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이 공해를 갑자기 줄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다 무너질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중국이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요즘 최근에 그 기후 문제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일자리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기후 문제 속에서 산업의 어떤 모습이 다 바뀐다라는 거죠. 산업의 모습이 바뀌게 되면은 바뀌는 자리에서 아까 EU하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바뀌는 미래에 가급적 저항을 했죠. 안 가면 안 돼. 지금이 더 좋아. 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차피 가게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가자 하는 입장이고. 근데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저게 바뀐다. 탄소 중립 사회로 바뀐다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당연히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되겠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이 세상에서 누가 주도하는가? 아이러니하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시장의 80%를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풍력 시장에서는 50%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전기차 시장의 수요의 절반 정도를 지금 중국이고 생산도 절반 정도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게 될 체제 하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오히려 그리고 끌려가느니 내가 그게 더 유리한데 왜 달려가지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일자리를 중국한테 다 준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우리가 가져야 돼. 라는 입장이 그쪽의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내지는 탈탄소 뭐 이런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그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ESG를 제가 이야기하러 와서 뭐 이상한 이야기 제가 계속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ESG라는 것이 한편으로 기업 안에서는 세계의 평가의 기준이 여태까지는 순이익 얼마, 매출 얼마, 성장률 얼마 이걸로 그 회사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이렇게 평가받는 시절에서 저 회사에 미래가 있어? 그리고 저 회사가 법을 잘 지키는 회사야? 그리고 저 회사가 사회에서 그래서 욕을 먹고 있어? 아니면 칭찬받고 있어?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세 개의 질문에서 괜찮아 라고 하면 그럼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할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 욕먹지 않고 있고 법 잘 지키고 투명한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는 오랫동안 괜찮겠네. 이런 평가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탈탄소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회사로 치면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하는 게 넷제로 선언을 우리도 이제 그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탈탄소를 하려면 2050년까지 하냐. 혹은 요즘 세계에서 리더십을 가진 회사는 2045, 2040, 뭐 2035,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계획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기는 것도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2050년 그 멀리 있는 거 지금 CEO들 그때까지 남아있을 CEO 아무도 없을 텐데 책임 없이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50, 뭐 2040 목표가 딱 정해지면요. 이때 0으로 가자. 그러면 선을 쫙 긋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선을 그으면은 그 선형 감축이라고 하죠. 선형으로 감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 점검을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언한다 이퀄 내년도 목표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후년도 목표도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투자는 초기에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EO들이 내 다음 CEO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로 자기의 일입니다. 그런데 탄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으켰을 때 석탄으로 기계를 움직여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개인은 부자가 되었고 국가는 강국, 부국이 되었고 그랬죠. 옆에서 산업혁명을 지켜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나라는 식민지가 됐거나 상대적인 어떤 뭔가 무역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었고 뭔가 수탈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약하거나 가난한 삶을 살았죠.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생산활동 계속 해나가다가 이제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시점이 되었죠. 근데 게임의 룰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 탄소 아니고 탄소는 나쁜 거니까 저걸로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게임의 룰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됐거나 리사이클이 됐거나 굉장히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혁신이고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것을 벽을 넘어가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탄소혁명,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곳에서 여전히 그 기술을 먼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아까 태양광 발전 그거는 중국이 앞섰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화학에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그 게임 체인지를 유도했던 것은 EU가 될 것이고 그 EU에서의 기술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분명히 게임 체인지인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농구로 바뀌어지면은 축구 선수는 키가 대부분 농구 선수보다 훨씬 작은데 그럼 선수 교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유행인가 지속적일까? 당연히 기업 안에서는 여러 가지 유행같이 지나가던 많은 용어들이 있었죠. 뭐 지식 경영이 어떻거나, 뭐 여러 가지 BPR, ERP, 식스 시그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컨설팅 회사 주도로 쭉 해왔던 것들이고요. 그런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유행 맞죠. 한편으로는 뭐 또 어느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ESG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녹색은 환경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기업 책임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공시를 해라라고 강요하는 어떤 그러한 회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긴 세월을 거쳐서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서 쭉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강화되고 오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투자자 세계로부터 ESG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ESG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대부분은 뭐 이 투자 시점에서 A사, B사의 어떤 규모만 놓고 보면 A사가 기업 가치가 더 높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A사에 투자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 판단 기준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A사가 앞으로 투자 그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B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B사겠죠. 근데 저기서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의 기준이 뭐냐? 프로핏의 종류가 좋으냐 나쁘냐? 프로핏이 어디서 생기냐? 그것이 사양 산업으로 바뀌어질, 그리고 요즘 좌초 자산이라고 하죠.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돈을 버는 회사는 프로핏의 성격이 굿이라고 볼 수 없고 배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빅 프로핏보다는 굿 프로핏을 더 선호한다. 굿 프로핏이라야 장기적으로 빅 프로핏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G에서 환경에 문제가 없냐, 사회에 욕먹지 않냐, 그리고 리걸 리스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이 굿 프로핏의 가장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기업으로서는 지금 뭐 저희들로서는 ESG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워낙 많은 항목들이라서 그 중에서 뭐 학생들 시험 치는 거에 비교하자면은 모든 과목 다 100점 받기는 사실상 힘드니 그 중에서 내가 낙제가 될 과락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과락을 일단 면하자라는 것이 리스크를 마켓에서 그 ESG 리스크를 줄이자, 없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밋밋하게 예를 들어서 80점, 70점 맞는 것보다 60몇 점을 다 60점은 통과시킨 상태에서 한두 과목은 그래도 100점 받아보자. 뭐 내지는 95점 이상은 받아보자. 그래서 남들한테 나 수학 잘해, 나 영어 잘해, 그 말 한마디는 해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각사에서 현실적으로 ESG를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ESG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그 다양성, 포용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이프티도 사실은 지금 뭐 중대재해 관련된 법도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 법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ESG를 회사마다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ESG에서는요, 출근하다가 누가 발 뺐습니다. 그것도 산재 처리 딱 하게 되면요,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출퇴근 관리까지도 굉장히 세게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작업 관리 더더욱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그건 대기업 이야기고 중소기업은 아니지 않냐. 요즘은요, 또 이 보면은, 공급선 관리, 공급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청, 하청, 여기에 대해서도 다 그것을, 스코어가 연결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SK 하이닉스한테 R200 선언해라. 리유지블 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으로 선언해라. 라고 사실 강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가을에 강요했고, 저희들이 사실은 R200 선언을 한 게 그 강요도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애플이 왜 강요를 하나? 우리나라 같으면 갑질한다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애플 같으면 나는 내가 만드는 제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걸 요구해요. 공급선 전체를 관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은 안 쓰겠다. 그리고 R200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은 S 분야나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공급선 전체에 대해서 인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급선 전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급선 전체에 대해서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이제 ESG 성과를 보상 체계에도 다 연계를 시켜라 하는 것이 또 그쪽 금융기관의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주장이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돼요. 기업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점수 깎이면은 이제 그걸 감수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 점수가 0.1점이라도 중요하다 하면 그걸 받는 거고요. 뭐 여성 이사 이런 건 또 너무나 당연하고, ESG 경영이 사실은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할 일도 많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정말로, 이거 갑자기 왜 우리 세대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큰 변화를 하라고 하냐. 힘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에는 25% 정도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은 굉장히 바뀌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바뀔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바뀔 때 그 바뀌는 흐름을 잘 찾아가고 뭔가 방향과 어떤 속도를 잘 찾아내서 그쪽으로 미리 가 있는 곳, 그런 곳은 기회가 될 거고요. 나는 가기 싫어, 안 가면 좋겠어, 세상은 안 바뀌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근데 세상은 바뀌어버리면 그쪽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굉장히 큰 변화의 행동을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실제로 ESG 워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이 만약에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우린 저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CSR 워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CSR 워싱은 많이 있어 왔고, 물론 그때도 CSR 워싱을 해도 노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ESG 워싱은 언론상의 노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ESG 워싱을 했다라는 기록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다양한 기관에 다 남아 있습니다. ESG 평가 기관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건 법에는 사면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쭉 그냥 레코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ESG 워싱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장기적인 레퓨테이션과 실질적인 신용도 저하를 감수한다. 감수하고 하든지 말든지인데, 아마 CSR 워싱은 재수가 나쁜 경우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ESG 워싱은 웬만하면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보는 눈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들이 말을 한마디 한다라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다농의 CEO가 잘렸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ESG의 전도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잘하던 분이었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났죠. ESG 화두인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영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ESG 하다가 회사 경영 안 좋아지면은 이거 참 큰일인데, 그래서 잘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ESG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농의 경쟁사가 네슬레하고 거기 유니레버예요. EU 지역에서. 사실 월드와이드 하기도 그렇죠. 근데 굉장히 참 재밌는 것은 유니레버가 ESG에서 월드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월드 넘버 4 정도가 네슬레인 것 같아요. 다농은 거기서 순서에서 못 낍니다. 저 밑에 있어요. 다농도 잘하는 곳이긴 하지만은 업계에서, 하필이면 그 업계에서 최고인 두 곳이 경쟁사로서 자기보다 훨씬 위에 포지셔닝 해 있었기 때문에 ESG는 잘하긴 잘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못한 거고요. 경영도, 경영 실적도 당연히 거기보다 못했고, 그래서 잘렸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ESG를 했기 때문에 잘렸다가 아니고, ESG를 조금 더 했어야 됐고, 경영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다농이 굉장히 센 곳하고 지금 붙어 있는 그 현실이 참 힘든 싸움을 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뭐 준비해온 건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ESG란 것이 마지막 장표를 저렇게 넣은 거는 힘들지만, 힘들다고 ESG 한다고 뭐 잘리는 일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뭐 별로 맞는 이야기 같진 않다 하는 이야기고요. 조금 더 실제로 세상이 변하는 건 분명하니 그 변화에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